제5장 죽음의 거울 앞에서 한계를 돌파하는 공포 제프레임의 심리학. 당신은 공포를 어떻게 마주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를 회피한다. 공포는 위험의 신호이므로 그 신호가 울리면 몸을 웅크리고 숨는다. 그것이 생존 본능이다. 그러나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공포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포는 당신을 가두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첫 울트라마라톤 경험을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100마일을 달리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공포가 나를 가둔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네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너는 달리기 선수가 아니야. 너는 100마일을 달릴 수 없어. 너는 여기서 망신당할 거야. 그 순간 고긴스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가? 그리고 그는 차에서 내렸다. 이 지점에서 데이비드 고긴스의 공포 제프레임 전략은 어니스트 베커의 죽음 공포 이론, 어빈 얄롬의 실존 심리학, 수전 제퍼스의 두려움의 선택, 그리고 라이언 홀리데이의 스토아 철학과 정확히 수렴한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진실을 발견했다. 공포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실패한다. 공포를 재정의하는 시도만이 성공한다. 죽음 공포. 베커가 발견한 인간 동기의 근원. 어니스트 베커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죽음의 부정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인간 행동의 기본적 동기는 자신의 원초적 불안을 다스리고 죽음의 공포를 부정해야 하는 생물학적 욕구다. 베커에 따르면 인간은 독특한 존재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그리고 이 예견은 참을 수 없는 불안을 만들어낸다. 이 불안을 견디기 위해 인간은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첫째는 부인이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베커는 이것을 성격 갑옷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이 방어 요새 안에 웅크리고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그 대가로 삶은 우리에게서 달아난다. 둘째는 상징적 불멸의 추구다. 베커는 사회가 우리의 타고난 무능력함에 맞서는 두 번째 방어선을 친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영웅체계다. 우리는 제국을 정복하고 신전을 건설하고 책을 쓰고 가족을 이루고 불을 쌓고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가짜 불멸을 얻는다. 이것이 죽음을 초월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베커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영웅이 되려는 충동은 죽음의 공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단지 죽지 않기 위해 위대해지려는 것이다. 고긴스는 이 죽음의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네이비실 훈련 중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얼음물 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 나는 100마일을 달리다 죽을 수도 있다. 나는 4000번이 턱걸이를 하다 팔이 찢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다. 그러나 나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을 발견했다. 바로 죽은 듯이 사는 삶이다. 실존적 전환. 얄롬이 처방한 궁극적 관심사. 어빈 얄롬은 스탠퍼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이자 실존 심리학의 거장이다. 그는 수천 명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하나의 충격적 패턴을 발견했다. 죽음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후회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왜 나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을까? 왜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얄롬은 이 후회의 근원을 네 가지 궁극적 관심사, 얼티메이트 컨선스로 정리한다. 죽음, 데스, 자유, 프리덤, 고립, 아이솔레이션, 무의미, 미닝리스니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한다. 죽음에 대한 직면은 우리를 공포로 마비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직면은 우리를 더 충실한 삶으로 이끈다. 얄롬은 개인이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고 인생의 유한성을 받아들일 때 현재의 순간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고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를 실존적 전환이라고 불렀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직장에서의 작은 실패, 타인의 시선, 과거의 후회, 이것들은 죽음 앞에서 모두 무의미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고긴스는 이 실존적 전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 내가 아침 4시에 일어날 때 나는 생각한다. 오늘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은 내가 게으름을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다. 두려움의 재정에 제퍼스가 발견한 공포 수용의 기술. 수전 제퍼스는 세계적 심리학자이자 셀프헬프의 여왕으로 불린다. 그녀는 1987년 출간된 두려움을 느껴도 어쨌든 해라, Feel the Fear and Do It Anyway를 통해 전 세계 100개국 1500만 독자의 삶을 변화시켰다. 제퍼스의 첫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통찰은 이것이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말한다. 두려움은 성장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하는 많은 경험들, 특히 새롭고 낯선 경험들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수반된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성장이 멈춰있는 상태라는 의미다. 제퍼스는 두려움의 정체를 분석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은 표면적으로는 외부적 상황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 거절, 실패, 상처받는 것 등에 대한 내면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궁극적인 두려움은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제퍼스는 단호하게 말한다.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어떻게 키우는가? 제퍼스의 답변은 책 제목 그대로다. 그냥 그것을 하는 것. 두려움의 눈을 피해 옆으로, 밑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무조건 정면 돌파뿐이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해내는 것. 그것만이 나 스스로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우는 법이다. 그녀는 강조한다. 자신감은 행동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직접 부딪혀서 해보면 두려움이 사라질 뿐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커다란 덤을 얻게 됩니다. 제퍼스의 두 번째 핵심 통찰은 책임의 선택이다. 그녀는 Taking Responsibility를 7가지로 정의하며 매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무수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특정 상황에 대한 유일한 결과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손꼽아 기다린 피크닉 데이트의 비, 오랜 준비 끝에 떨어진 면접. 이런 상황이 야기하는 부정적 감정은 비록 오래된 습관에 의해 저절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내 의지에 의해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제퍼스가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통제의 이분법, 에픽테토스와 스토아 철학의 정수. 라이언 홀리데이는 돌파력에서 스토아 철학을 통해 장애물을 돌파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장애물이 곧 길이다. 홀리데이는 말한다. 시대는 변해도 삶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치는 대부분의 장애물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이 내적 장애물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식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관점을 집어넣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접근하고, 바라보고, 개념화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장애물의 위력은 달라진다. 좌절, 절망, 두려움, 무력감. 이런 감정들은 인식의 결과물이다. 무언가가 우리를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런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사상의 기원은 1세기 철학자 에픽테토스에게 닿는다. 에픽테토스는 엔케이리디온 위 첫 구절에서 통제의 이분법을 설명한다. 어떤 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위견, 동기, 욕구, 반감 등 우리 자신이 하는 것들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몸, 재산, 평판, 직장 등 우리 자신이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제자 아리아노스가 기록한 담화록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을 더 귀중하게 여길수록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좁아집니다. 우리는 건강, 부, 명성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것에 집착하느라 판단, 위견, 목표,
가치관, 결심이라는 통제 가능한 것에는 소홀하다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 비판이다. 키케로는 이 통제의 이분법을 이해하기 위해 관역 맞추기의 비유를 사용했다. 어떤 사람이 관역에 화살을 명중하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은 화살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실제로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는 것은 인생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에 대응된다. 관역을 맞추겠다고 결심할 수는 있지만 화살이 관역을 정확히 맞추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 여러분의 몸을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며 남에게 넘겼다고 해봅시다. 분명히 화가 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다루는 현실에는 화를 내지 않는 겁니까? 그의 유명한 일화는 이 통찰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라면 지금 바로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죽으라면 지금은 점심을 먹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죽음에 대해서는 일단 점심을 먹은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운명 앞에서도 그는 점심을 먹는다는 통제 가능한 행동을 선택한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평정심이다. 공포 재프레임의 통합 전략, 5 이론이 만나는 지점. 데이비드 고긴스, 어니스트 베커, 어빈 얄롬, 수전 제퍼스, 라이언 홀리데이.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한다. 하나는 네이비실에 거친 함성이요. 하나는 실존 철학자의 압축적 통찰이며 하나는 심리학자의 과학적 분석, 또 하나는 셀프헬프의 여왕이 전하는 실용적 처방전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한 지점에서 정확히 수렴한다. 첫째, 공포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다. 제퍼스는 선언한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성장의 필연적 동반자다. 고긴스는 말한다. 공포는 당신을 가두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 공포를 안고도 행동할 수 있다. 둘째, 죽음의 직면은 인간을 마비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해방시킨다. 베커는 인간의 모든 위대한 업적이 죽음 공포의 부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얄롬은 죽음의 직면이 오히려 더 충실한 삶으로 이끈다고 증명했다. 고긴스는 오늘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살았는가? 라는 질문이 그를 침대에서 일으킨다고 고백한다. 셋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라. 에픽테토스가 2000년 전에 가르친 통제의 이분법은 고긴스의 지옥주 시스템과 정확히 일치한다. 고긴스는 얼음물의 온도를 통제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반응을 통제했다. 홀리데이는 말한다.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다. 넷째, 감정은 선택이다. 제퍼스는 말한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홀리데이는 말한다. 좌절, 절망, 두려움, 무력감은 인식의 결과물이다. 우리 스스로 그런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한다고 말했다. 베커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죽음을 부정하는 유일한 종이다. 그러나 그 부정이 아니라 직면이 우리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든다. 얄롬은 이렇게 말한다. 죽음에 대한 직면은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깨어남이다. 제퍼스는 이렇게 말한다. 두려움을 느껴라. 그리고 어쨌든 그것을 해라. 홀리데이는 이렇게 말한다. 장애물이 곧 길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죽음의 거울 앞에 서 있다. 이 거울은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죽음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오늘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느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을 보호하는가? 가두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포로가 아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선택하는 자다.